다음은 경제 성장과 후생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경제의 후생 수준이 증가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면 이것은 생산 가능 곡선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량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소 부존량이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이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확장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아웃풋,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 산출량의 증가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생산함수였다. 이 개념을 적용해 보면 A, F, L, K 이게 지금 생산함수잖아요. 그럼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라면 이 산출량의 증가가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산출량은 어떻게 증가하겠느냐?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에 의해서 산출량이 증가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테크놀로지거든요. 기술 증가, 기술 진보에 의해서 산출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우리 경제의 총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XJ, YJ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이 총 생산 가능한 양이 밖으로 이렇게 확장될 것이고 또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A, 테크놀로지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이 생산 가능 곡선이 같은 부존량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확장된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떤 형태를 갖는가? 어떤 생산 요소가 증가했을까? 그리고 어느 부분에 기술 진보가 발생했을까에 따라서 그 확장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노동과 자본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균등하게 밖으로 확장될 것이고 노동만 증가하게 되면 이 XJ가 우리가 노동 집약제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노동만 증가한 경우에는 노동 집약제인 XJ 부분이 밖으로 더 많이 확장될 것이고 자본만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 집약제인 YJ 부분이 밖으로 더 많이 확장될 것입니다. 기술 진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에서 똑같은 비율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A, 그 다음에 노동의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B, 또는 X제 부분의 기술 진보가 발생해도 B, 자본의 기술 진보가 발생해도 C, 또 Y제 부분에서만 기술 진보가 발생해도 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경제 성장이 발생했을 때 후생 수준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림 50은 작은 나라에서 소국이죠. 자본 축적이 발생했을 때 경제 성장으로 인한 후생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국이라는 것은 이 경제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수출량이 세계 전체의 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국제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소규모 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5-10을 보시면 애초에 생산 가능 곡선이 뭐 이런 형태가 됐을 것이고 자본 축적이니까 YJ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본 집약제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쪽으로 편향돼서 바이어스 됐다 그러죠. YJ와의 바이어스 돼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확장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시장 가격이 애초에 여기에 있었는데 이 경제의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이 경제가 작은 나라니까 이 국제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이런 접하는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된 상태에서 접하는 B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소비는 이 가격선과 사이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D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시다시피 후생 수준이 W1에서 W2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스몰 컨트리, 작은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발생하면 이것은 항상 후생 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그림에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애초에 폐쇄경제 균형이 폐쇄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 이전에 생산점이 A점이에요. A점. 그런데 경제가 성장한 이후에 생산점이 이 B점입니다. A점과 B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X제 생산량은 감소하고 Y제 생산량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경제가 성장했는데 두 재화가 똑같이 증가한 게 아니라 균형점에서는 X제의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자본 집약적인 Y제 생산량만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립진스키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립진스키 라인, 립진스키 라인. 자, 그 이야기는 이 립진스키 라인을 따라서 계속 자본이 축적되어 가면 균형점들이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생산 가능곡선은 밖으로 확장된다. 자본 집약제인 Y제 생산량은 증가하고 노동 집약제인 X제 생산량은 감소한다. 이게 이제 립진스키 이 정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이후 후생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소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반드시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 요인이 요소 부존량 증가에서 증가든 기술 진보에서 경제가 증가든 이것은 후생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는 왜 그러는 거는 재화 가격은 과거와 같은데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가격은 같은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람의 절대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까? 대국에서 경제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궁핍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지학자 바구아티가 설명한 궁핍화 성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성장한 경제 후생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궁핍화 성장이라고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국에서 예를 들어 수출제 부문에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큰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을 발생하면 이 수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테니까 수출제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수출제 국제시장 가격. 그래서 수출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나라의 교육 조건이 악화될 것이고, 이 교육 조건 악화가 심각한 경우에는 후생 수준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항상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악화가 됐을 때는 후생 수준이 하락할 수도 있다. 만일 교육 조건 악화 정도가 크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생 수준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교육 조건 악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후생 수준이 나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궁핍화 성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 이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산 균형점은 A점, 소비 균형점은 C점, 당시 후생 수준은 W1의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되고 X제와 Y제의 국제시장 가격은 P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에서 자본이 축적됐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확장되는 거죠. 자, 이런 밖으로 확장된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소비점은 어디가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나라는 이 A점 상태에서 A점에서 소비하고
C점에서 A점에서 생산하고 C점에서 소비를 하니까 이 나라는 어떤 재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거는 수출재가 Y제예요. Y제. 그런데 이 경계가 자본이 축적돼서 Y제 생산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Y제, 경제 성장으로 Y제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의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거의 수출 증가가 PY제의 국제시장 가격을 이 나라가 대국입니다. 이 나라는 대국이니까 국제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있고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니까 PX, PY의 상대 가격으로 표시되는 이 P, 작은 P죠. 이 P가 이게 하락하니까 이게 올라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국제시장 가격이 변하게 되니까 이 변한 P1, 그래서 이게 지금 P1입니다. P0에서 P1으로 올라갔으니까 더 경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점은 B점이 되고 소비점은 D점이 되고 후생수준은 W2가 되니까 웰페어가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걸 바고아티는 이제 궁핍화 성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면 큰 나라는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출제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수출제 가격이 하락하고 교육 조건이 나빠지니까 후생 수준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이게 지금 궁핍화 성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5-11이요. 궁핍화 성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방금 제가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경제가 큰 대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수출제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수입제 부분에서 경제 성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제 가격이 싸지니까 반드시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수출제 부분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이 궁핍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수입제 부분에서 경제 성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궁핍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후생 수준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공급량 증가 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주로 그러니까 공산품보다는 어떤 경우에 이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 거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제품은 공산품보다는 농산품이죠. 농산품. 농산품에서 이런 궁핍화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굉장한 풍년이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뭐 배추가 풍작이 됐다든지 뭐 무가 풍작이 됐다든지 수박, 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을 때 오히려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 바고아티가 이야기하는 궁핍화 성장하고 유사한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궁핍화 성장은 현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 그렇죠? 대국에서도 수출제 부문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수출제 부문에서 이 나라가 차지하는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해야지 국제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품이 공산품보다는 농산품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생산구조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생산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한국은 1960년대 이후에 빠른 속도로 자본을 축적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자본이 축적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고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해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립진스키 정리하면 이 경우 자본 집약적 생산이 증가하고 노동 집약적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진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그림
5-11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75년에는 지금 한국 산업별 생산량 구성비 변화거든요. 1975년에는 경공업, 이 검정선이 경공업이고 파란선이 중화학공업이거든요. 검정선의 경공업의 생산 비중이 75.8%고 중화학공업 생산 비중이 24.2%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공업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겠고 중화학공업 제품은 자본 집약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봤더니 2014년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생산 비중이 86.9%, 그리고 경공업 제품의 생산 비중은 13.1%로 줄었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이 축적되어 옴에 따라서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제품의 생산은 증가해 왔고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은 감소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등량곡선을 생각해 보면 이 L과 K가 있고 등량곡선이 있으면 이걸 어떤 X제, 뭐 경공업 제품이든 중화학공업 제품이든 어떤 재화라고 하면 생산 방법이 여기일 수도 있고 생산 방법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2번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결합하니까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 때 1번을 선택하고 어떨 때 2번을 선택하는 거는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는 1번을 선택할 것이고 시장에서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는 2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여기를 1번, 임금 임대료 비율이 여기를 2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2번은 1번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임금이 올라간 거죠. 임금이 올라가. 그래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이 임대료는 낮아지고 이 임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도 생산 방법이 어떤 재화를 생산 방법이 노동보다는 자본을 더 많이 쓰는 이런 생산 방법으로 변해 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됐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3을 보시면 생산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세 막대기가 있는데요. 왼쪽이 생산량, 그 다음에 이것은 자본 증가율, 노동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은 이 1970년부터 96년까지 약 26년간에 걸쳐서 중화학공업의 생산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은 16.8%, 경공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8.4%. 다시 말해서 어떤 재화 생산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자본 집약적인 중화공업 제품의 증가율이 경공업 제품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재화를 생산할 때는 노동과 자본이 필요했을 텐데 자본의 투입 증가율은 중화공업에서 17.0%, 노동 투입 증가율은 7.2%. 그러니까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본도 투입을 증가시키고 노동 투입도 증가시켰는데 무엇의 투입을 더 빨리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자본 투입을 빨리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공업 제품도 보세요. 생산량이 8.4% 증가했는데 이것이 증가하는 동안에 자본과 노동의 증가율을 보면 자본은 11.0%로 투입을 증가시켜 왔는데 노동은 불과 2.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 제품이든 경공업 제품이든 우리 경제가
자본 투입의 증가율이 훨씬 노동 투입 증가율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시사합니까? 왜 기업들이 노동보다는 자본을 더 많이 쓰는 생산 방법을 채택했을까? 그것은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 기간 동안에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생산 방법을 채택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화학공업 연평균 증가율은 16.8%, 경공업은 8.4%로 중화학공업의 증가율이 훨씬 빨랐다. 자본 집약제의 생산 증가율이 훨씬 빨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율을 보면 생산 방식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 중화학공업에서는 자본 17, 노동 7.2, 경공업에서는 자본 11, 노동 2.6.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과거보다 자본 노동 비율, 그러니까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예전보다 상승했음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노동보다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생산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바꾼 이유가 뭘까? 왜 자본을 더 많이 썼을까? 임금 임대료 비율의 상승,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그 결과 한국 경제에서 전반적으로 생산 방식이 자본 집약적으로 변해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출구조도 당연히 변해 왔을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노동집약제를 주로 생산해 왔기 때문에 노동집약제를 수출했을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자본집약제의 생산 비중이 대폭 늘었으니까 자본집약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구조가 노동집약제에서 자본집약제로 변해가면서 수출 상품도 노동집약제에서 자본집약적으로 변해왔다. 표를 보면 10대 수출 상품인데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77년, 90년, 2000년, 2010년, 2010년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입니다. 보시면 77년에는 의류, 뭐 가구, 목재, 어류 뭐 이런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 이 위를 차지하고 있죠. 뭐 의류, 가구, 뭐 반도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2000년부터는 이제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석유, 자동차, 뭐 석유 제품 이 전부 자본 집약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주로 수출하다가 자본 집약적인 제품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10대 수출 상품의 비중이 52, 53, 56, 62, 58 그래서 주로 집중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수출 비중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 비중이 이 전체 수출의 약 50%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1977년에는 1위 품목이 의류고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수출의 약 5분의 2이 노동집약적인 의류 제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00년 이후에는 주요 수출 품목이 완전히 자본집약제로 전환되었고 2000년 이후 줄곧 반도체가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물경 우리 전체 수출의 20.9%나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특정 산업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대 수출 상품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52.7%에서 2018년 58.5% 굉장히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한국 수출이 특정 제품에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록에는 재화가격과 요소가격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5장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